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내일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고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이른바 박사모 회원 5천여 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반대 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대거 10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군중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용복 회장의 이 LCT 사건, 동아일보 8면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건 LCT 사업 초기에 자금난을 겪었던 이용복 회장이 돈도 없고 빚도 많은데 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내야 했던 강남의 황제계에 가입했을까? 이것이 의문입니다. 돈도 모자른 상황에서 수천만 원 계를 가입해야만 했었던 뭔가 절박한 의도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검찰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복 회장과 최순실 씨가 가입해 있었다는 그 계 모임의 계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요즘 청와대 모습입니다. 예고도 없이 참모들을 찾아간다. 위민관 회의를 연다. 청와대의 위민관,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의 위민관은 청와대의 비서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에 위민관을 찾는 경우가 많아야 2번 있을까 말까 했는데 요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비서동, 즉 위민관을 찾는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이 위민관을 찾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미르재단이라는 명칭, 그리고 미르재단의 임원진, 기금 증액 등을 대통령이 모두 지시를 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구속 수사를 받는 초창기 때부터 이 모든 일은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을 감쌌다간 자기가 더 크게 다칠 것을 겁내서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던 그런 지시사항을 점검했던 이른바 안종범 체크리스트가 있었다. 검찰이 이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역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안종범 전 수석이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했고 이 정부 출범에 막대한 기여를 한 만큼 모르고 이 모든 일을 했을 리가 없다. 안종범 수석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청와대의 CJ 압박, 조원돈 전 수석이 이미경 CJ 부회장에게 손을 떼라라고 압박했던 그 이유에는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바로 영화 변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했던 영화 변호인,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CJ를 향한 무언의 압박이 있었는데 CJ에서 이 사인을 제대로 잘 못 알아차리고 오판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 보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던 조원동 전 수석, 오늘 새벽 검찰 수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돌직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CJ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선에서 물러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냐? 이 책임 소재를 검찰이 묻겠다는 겁니다. 잠시 후 역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고 있는 한 대목인데 오늘 중앙일보 이면에서 전 남편이죠. 정윤회 씨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내가 있을 땐 최 씨가 이렇게 못 나섰는데 나랑 이혼한 뒤에 이런 잡음이 나온다. 내가 계속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 없었을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이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정윤회 씨의 인터뷰도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혼한 전 아내, 전 부인 최순실 씨가 나를 질투했다. 내가 있었더라면 이런 식의 잡음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윤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정윤회 전 부인 최순실 파문에 드디어 입을 열었다. 과연 정윤회 씨가 오늘 기자를 만나서 어떤 내용을 털어놨을지 저희가 주요 인터뷰 내용을 출력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 나 있을 땐 최순실 못 나섰다. 최순실과 이혼 후 근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변에 적만 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시골로 왔다. 기자들도 이 적에 포함될 것 같아요. 배우자인데 마음이 아프지 않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충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충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대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현재로선 최순실 씨 전 부인이 수사를 성실히 받는 게 중요하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무관치 않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정윤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내가 함께 살았으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이혼은 나는 숨길 게 없다. 오히려 기자에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봐라. 자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건 파동권과 관련해서 감출 것도 감춰야 할 것도 없다. 전 아내에 대해선 오랫동안 관련이 없고 아는 바도 없다. 그 전에 업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윤혜 씨는 계속해서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 중에도 최순실 씨의 이런 국정농단 행위를 목격했느냐, 목도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 내 앞에서는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없었다. 구조상. 지금처럼 잡음이 나오게 된 건 이혼 뒤 최 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다. 관리를 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는데 최순실 씨와 정윤혜 씨의 의견이 달랐던 것이 이혼 사유냐? 그분을 보좌하는 스타일이 많이 달랐다. 굳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거기에 몸담고 있을 때는 하여튼 나를 질투하긴 했다. 부인 최순실 씨가 정윤혜 씨를 질투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지금 나서면 그분, 박근혜 대통령을 그분이라고 계속해서 호칭을 했습니다. 누가 될 거라 생각한다. 검찰에서 결론이 나야 할 말도 하는 거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올 거다.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정성희 위원님, 정윤혜 씨가 기자들을 피했는데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가 3번에 걸쳐서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집에는 못 들어가고 모처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데 전화 통화가 돼서 한 인터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우선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최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는 최순실 씨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지 못했는데 본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청와대와 박 대통령을 장악하게 됐다는 일말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부부지간에도 이제 일종의 권력 투쟁이 있었고 그 권력 투쟁에서 정윤혜 씨가 밀려서 나온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 정점을 찍은 게 이제 작년에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로 입장이 딱 정리가 되면서 정윤회 씨가 물러나면서부터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본인이 거기에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 최소한 정윤회 씨는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그 비서로서 공적인 조직에서 몸담고 일했습니다. 최소한 일을 하는 것이 공적 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종적 라인에서 빠지고 최순실 씨가 그야말로 비선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심각한 농단이 됐다 하는 일말의 진실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말의 진실은 담겨 있을 거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이숙현 칼럼니스트, 박근혜 국회의원 시절에 대통령을 어떻게 모셨느냐, 국회의원을 어떻게 모셨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윤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 박근혜 당시 의원 옆에 있으면 다들 죽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남자다운 남자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약한 여자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약한 여자를 보면 지켜주고 싶은 성격 때문에 박근혜 의원을 모셨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좀 약간 사변이지만 최순실 씨가 좀 기분 나빴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약간 연민의 정이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정치인 이전의 개인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연민이 있었고 말 그대로 좀 지켜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 게다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행로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공명심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이제 그 보좌하는 사람들도 사실 되게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서진들도 보면은 어떤 자기가 모시는 어떤 보스에 대해서 심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심기관리 전담팀. 정무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사람, 어떤 뭐 법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사실상 역할이 좀 다릅니다. 같은 비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해도 다 역할과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일을 딱 그 당했을 때 찾는 사람이 분명히 일에 따라서 달랐을 겁니다. 그것은 예. 개인적인 어떤 왜 사람들 간의 케미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정윤회 씨는 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연민과 저 어떤 정치적인 행동 속에서 자신이 뭘 해주고자 했으나 결국은 제가 그 정윤회 씨나 최순실 씨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이 최태민 최순실 일가의 일종의 그 보이지 않는 내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보지 않는 내각이 네, 있다. 그 안에서 무슨 약간 뭐죠 정치적인 알력 관계도 생기고, 예. 그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이제 가까이 있는 걸 사실상 최순실 씨가 질투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 통일부와 국방부가 맨날 의견이 달라서 그런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네. 둘이 싸웠다 좀. 네, 예.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 왜 정윤회 씨 아버님 그 인터뷰한 거나 이런 내용들 다 종합해 보면은 정윤회 씨는 최선을 어쨌든 나름의 진심을 가지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정윤회 씨랑 최순실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이혼하면서 서로 굉장히 등을 짓는 그런 사이였는데 저 워딩들이 참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저는 이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데 뭐 개인의 이제 뭐 연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박 대통령을 도왔다 이것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요. 이 임선희 씨라고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모가 되는 거죠. 이 팔순잔치 때 박 대통령이 가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임선희 씨가 98년 선거 때 이제 거기 현장에 이제 머무르면서 적극적으로 돕고 말하자면 이제 바깥쪽의 일은 이제 정서방한테 이제 맡겼다. 정서방은 네. 정윤회 씨군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 보면은 정윤회 씨를 제외하고는 약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대한항공에서 한 10여 년간 대기업에서 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사회가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맡을 수 있었던 거고, 얼마 전에 이게 화제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정두원 의원이에요. 예. 정두원 의원은 측근이라서가 아니라 공부를 워낙에 열심히 해가지고 경선 때 머리로서 익힌 분인데 왜냐면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이명박 후보에서 그렇죠. 상대 라이벌 상대에 대한 박근혜 이제 공부를 캠프를 워낙에 열심히 한 거죠. 공격하는 역할이었잖아요. 예. 정두원 의원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벌어지는 게 정윤회 복수가 아니겠냐. 뭐 이 정도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뭐 갖다 줄 수는 없을 거다라고 예. 하는데 그건 조금 무리한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최대 정윤회 씨가 조금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죠. 이 인터뷰를 봐도. 그리고 또 정두원 의원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정윤회가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 빠지고 나니까 뭐 중구난방이다. 말하자면은 정윤회, 최순실 이 두 사람이 외치와 내정을 나눠가지고 담당하다가 외치와 내정을 나눠서 이 담당하다. 바깥을 일하는 예. 빠지니까 이제 다 자기 역량이 안 되는 거를 맡은 거고, 그리고 문건 파동 이후에 갈라섰다라기보다는 문건이 작성된 게 2014년 1월인데 예. 여기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다. 별거 중이고 뭐 방도 따로 쓰고 이건 뭐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한 집에 잘 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몇 달 뒤부터는 예. 무게 중심이 이제 최순실 씨한테로 확 갔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할 때는 정윤회 씨의 일이 좀 많았겠지만은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최순실 씨의 힘이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 그러니까 두 명의 비선이 있어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두 명의 비선인데 한 명은 외무부 장관 역할을 했고 한 명은 내무부 장관 역할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국에는 내무부 장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파워게임에서 정윤회 씨를 밀어냈다. 이게 지금까지의 정설이었는데 오늘 외무부 장관, 그러니까 정윤회 씨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있었을 땐 내가 최순실 씨를 꾹 누르고 있어서 이런 거 못했다.
좀 시각이 반대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은 어차피 부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윤회 씨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둘 다 솔직히 말해 둘 다 비선이잖아요. 둘 다 비선이죠. 공식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비선에서 은밀히 작업을 했지만 바깥으로 문제가 돼서 팡 사건이 터질 정도까지는 안 되게 막을 힘이 정윤회 씨한테는 있었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저는 이게 공교롭게 다 2014년에 기점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보는데 2014년 그해 5월에 우병우, 그 유명한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이 내정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예. 우병우 수석이 내정되기 시작하는 날 그때 이제 같이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차은택, 고영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국정농단이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들었던 건 결국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서 시작된 건데 저는 정윤회 씨의 인터뷰를 쭉 들어보니까 내가 있었더라면 우병우를 전면에 내세워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과 같은 것들을 만들고 기업으로 돈을 뜯어서 뻔히 사고가 날 게 보이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하진 않았을 거다. 아, 이렇게 무식하진 않고 예. 선수처럼 했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이것보다 사실 그 JTBC에서 처음 언론 보도했던 예. 거는 연설문에 대한 의혹 때문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연설문 내용을 고쳤던 거는 2013년도, 14년도 있었던 거고 그때는 정윤희 씨가 실제로 활동했을 때예요. 이것도 사실 엄청난 문제잖아요. 예. 대통령이 국가기밀이 바깥으로 새나가서 누군가 고쳤다라는 것. 최순실 씨가 고쳤을까? 아니면 정윤회 씨가 함께 고쳤을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문제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더 큰 문제로 사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것. 이게 이제 최순실 씨가 했던 거고 난 그것보다 좀 덜 했을 거야라는 게 정윤회 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두 사람은 문제가 많다. 많다. 정윤회 씨도 팔짱 끼고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오늘 저희 도지구쇼에 오셨습니다. 역시 이계진 전 의원님 나오셨는데 이계진 전 의원님께서 한나라당 대변인 하셨을 때 대표가 박근혜 당시 대표였는데 그때 당시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이 두 명의 외무부 내무부 장관 중에 누가 더 힘이 셌습니까? 난 두 사람을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뭐 수사받는 사람 같지만 난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누가 그런 말 하라고 일러줬습니까?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내 생각이고. 어. 근데 정윤회 씨나 뭐 최순실 씨 문건 파동 때 진짜 관심 없었어요. 예. 진짜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도 사실은 보도를 보고 저도 알게 된 거지. 한나라당 대변인 할 때도 몰랐다. 전혀 모르죠.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정윤회 씨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나와서 내가 있으면은 그렇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 그러면은 국가를 위해서 이혼하지 말지. 아, 국가를 위해서 이혼하지 말지. 그건 참 웃기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성으로서 보호를 했다는 얘기. 예. 국회의원을 여성으로서 보호하는 보좌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보좌를 해야지. 그리고 여성의 약한 부분을 남자로서 뭐 채워줄 수는 있겠지. 무슨 위험한 일이라든지 힘든 일. 그러나 그걸 여성으로 봤다는 말은 그건 진짜 위험한 일이죠. 보호를 해야 될 여성으로 생각했다? 보좌를 해야 될 국회의원이죠. 그 말이 정확하군요. 생각이 잘못된 거고. 예. 둘이 그럼 부부가 함께 있을 때라면 그런 일이 없었다? 그때 이미 벌써 그런 일이 뒤에서는 있었고 드러나지는 않았겠지만 보고 배우고 전수받은 것 아닐까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얘기밖에 못 하겠습니다. 부부끼리도 전 두 사람 서로에게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다. 최근에 예. 정유래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어. 문건파동 이후에 이름을 좀 봤고 나오니까 멀쩡하신 분이시네 보니까. 예. 그 부부였다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저는. 부부끼리도 이런 데 뭔가 관심이 없어요. 서로 숨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옛날에 궁중 비화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내시, 우리나라는 내시가 권력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환관이 거의 몇천 년간 나라를 농단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했냐면 환관들이 황제가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 황제한테 목공을 시켜요. 예. 그래서 폐하 너무너무 이 나무 조각을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매번 그걸 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런 그 결제할 일이 가져왔으면 자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근데 딴 데 이제 정신을 팔게 하고 이렇게 농단을 하는 것도 있고 예. 또 황간 사이에 아주 권력 투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청나라 같은 경우는 동창, 서창 해가지고 환관 조직이 두 개가 돼서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의 내시 세력이 서로 전쟁을 벌이죠. 그렇죠. 아주 많고 뭐 후궁들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이나 그 국회의원 시절이죠. 이 시절에 보좌하는 사람들, 보좌하는
그룹 내에서도 심지어 그 그룹이 부부지간인데도 서로 견제하고 다투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런 싸움에서 이제 최순실 씨가 이긴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도 조직의 쓴맛을 아는, 조직의 쓴맛을 아는. 저는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예. 조직의 쓴맛을 아는 사람이 이거를 하는 거하고 조직 생활을 안 해본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데, 조직 생활을 안 해본 사람으로 이 권력의 이게 방점이 넘어간 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정윤혜 씨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이 선수와 선수답지 못한 아마추어의 차이일 뿐 결과적으로 두 명의 공동 책임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니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대규모 광화문 도심 집회를 앞둔 바로 하루 전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도심 광화문 집회에서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경찰은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친박 국회의원이죠. 김진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우리 법사위 우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을 여론, 선동을 통해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인민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80년대식 한국 정치를 30년 거꾸로 되돌리는 거리 정치, 거리 투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현 당대표와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 불면 곧 꺼질 것이다. 그리고 마녀사냥식의 인민재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상당히 강경한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전직 국무총리인 정우원 전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총리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이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냥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강한 긍정은 어쨌든 그러면서요. 진상이 드러나기도 전에 모든 내용이 기성사실화되는 느낌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금기시하는 마녀사냥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민재판, 마녀사냥, 바람 불면 꺼질 촛불들, 이게 말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내일 대규모 도심 집회에 민심을 더 성나게 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충분히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일단은 청와대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청와대 전략이다고요? 청와대와 사실 이 사건 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굉장히 고도로 계산화된 전략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빌미를 제공해서 지금 좌충세 걸려 있는 게 야당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정이 거의 마비 상태예요. 그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은 국회로 공을 넘긴 다음에 국무총리부터 좀 어떻게 임명해달라 그랬는데 이걸 안 받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국정이 계속 공백 상태에 있는데 이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벌써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들을 행사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야당한테 다 얘기했지만 안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거든요. 사람들이 정치권에 기대하고 있는 심리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 분노해서 거리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 분노와 민심들을 어떻게든 받아서 제도권 정치안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를 제공한 건데 문재인 전 대표의 해결 방식이 길거리 투쟁에서 같이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끝까지 그냥 끌어내리겠다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대통령이 안 내려오겠다면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강공 상태로 마이웨이를 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바탕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청와대랑 박근혜 대통령 친박 진영 입장에서는 이제 잃을 게 없다라고 보면 무방합니다.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어요? 5% 지지율에서.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갈 텐데 너희도 한번 가보자라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배짜라식으로 이렇게 들어눕는 행태다. 그 상황에서 청와대가 얘기했던 LCT 사건에 대해서 엄정 수사해라.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LCT 사건에 친박 실세들이 걸려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걸려있을 확률이 높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일각에 얘기되는 것처럼 비박 정치인부터 뭐 과거 이제 문재인계, 친노계 뭐 등등에 걸려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잃을 게 없으니 한번 다 같이 다 까보고 정말 지저분한 흙탕물에서 한번 놀아보자라는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장기전 태세에 돌입했는데 촛불 집회만 하더라도 벌써 이번 주가 되게 되면 한 달 가까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런 계속되는 대치 국면 속에서 만약에 촛불 집회가 유혈 상태로 나거나 폭력 집회로 변질되는 과정 속에서 반전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려봐 이거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현 친박계 이 사건이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은 헌법 정신을 얘기하지만 그 헌법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일단 모든 걸 내려놓는 자세가 있어야만 예.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어느 정도의 역할들을 해줄 텐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꼼수와 같은 행태로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니까 그 분노가 아마 내일 또다시 표출되지는 않을까라는 예.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숙현 칼럼니스트, 김진태 의원,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질 뿐이다. 그 현 정부가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지진운처럼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김진태 의원이죠. 지진운이다. 지진 나기 전에 나타나는 구름이다. 네, 김진태 의원이 나타나는 시기를 보면은 이 정부가 정말 코너로 몰렸구나라는 하나의 시그널로 지금 작용하는 게 아닌가. 김진태 의원이 나타나던 그 순간들, 이슈들을 보면요, 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송영 주필의 의혹에 대해서도 김진태 의원이 들고 나온 바 있죠. 그렇죠. 당에서 다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 들고 나오면서 나름대로 좀 용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일단 김진태 의원 어제 말씀을 들으면 정말 민심이라는 것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구나. 예. 국회의원은 국민 어떤 민심을 받아 안고 이해하고 그것을 대의제라는 게 사실 대신 그것을 정치권에서 표출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가진 사람이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정현 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1980년대 거리 정치 비난했는데요. 1980년대 거리 대규모 시위 없었으면 민주화 쟁취 못했습니다.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민주화됐다라는 거는 그건 역사적으로 정말 국민 학생들도 아는 그런 사실인데 80년대시 저렇게 인민젠파식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호원 총리 마녀 사냥 얘기했잖아요. 마녀 사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이 정부처럼 마녀 사냥식의 어떤 정치를 많이 해온 정권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네. 자신과 이견이 있으면은 다 종북으로 몰고 좌빨로 몰면서 멀쩡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 마녀 상황을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이 해왔다라는 거는 아마 정호원 총리가 더 잘 알 겁니다. 저는 저 세 사람의 어떤 워딩 자체를 조금 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김병민 의원께서 지금 청와대의 전략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여당 대표 그리고 전직 국무총리 그리고 지진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친박 국회의원의 박사모 회원, 그러니까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5천여 명이 내일이죠. 서울역 광장부터 시위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까지 진격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는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게 경찰은 보고 있어요. 그게요. 저는 오늘 신문들을 보면서 약간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 삼각 부대의 집결은 보수의 결집이 아니라 보수의 분열을 꾀하는 겁니다. 예. 지금 보수의 주류는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다. 시장 질서, 정당한 권위, 법치주의가 다 훼손된 게 이 정부 아니냐. 여기를 빨리 이제 좀 마무리 짓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새로운 권위를 세워야 된다라는 게 보수의 주류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엉뚱하게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죠. 그게 무슨 보수의 결집입니까? 이상한 보수의 분열인 거죠. 정호원 총리 같은 경우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분이 2015년까지 재임하셨는데 본인이야말로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뭘 좀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호원 국무총리 최순실 씨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좀 과소평가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도원 의원만큼은 아니지만은 저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선거 때문에 아는데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 때 캠프에 있었죠. 예. 박사모라는 조직이 이제 되게 재밌어요. 이름은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박사모가 좀 행동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8대 국회 때 같은 경우에는 이재호, 이방호, 전용, 낙선운동, 이른바 이제 비박 친이계 낙선운동까지 했던 이제 행동주의자들인데 너무 좀 이분들이 과도해가지고 사실 박 대통령의 친박 쪽에서 거리를 둬요. 예. 실제로 인증한 곳은 호박가족 등등 해가지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보도도 났는데 거기에 팬클럽 회장 아들이 청와대 근무하고 있더라. 정래 씨가 그쪽하고 같이 울릉도에서 CJ 후원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했더라. 예. 하고 있고 이 박사마라는 곳은 좀
뒤에 밀려나 있고 정광용 회장인가요? 이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언론 인터뷰 되게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빛을 못 발했던 분이에요. 근데 참 보니까 전 짠한 느낌이 드는 게 이분들은 말하자면 아스팔트 우파로서 찬밥 취급 당하던 분인데 아스팔트 우퍼다 이거 또 전문 용어 나왔어요. 대통령 위기에 처하니까 이분들은 전 예. 일말의 순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순수성이 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주류 쪽하고는 뭐 최순실 씨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하고는 전혀 맥이 다 끊어진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결집하기도 어렵고 결집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수의 주류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다. 박 대통령 중심으로 모여야 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더더욱 거리를 두겠습니까? 예. 저는 무조건 후자라고 보는 거죠.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전력이 아까 좋지 않다. 이정현 예. 대표는 거리덩치 80년대식 거리덩치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박사모들은 거리로 뛰어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모순이고 사실 내일 좀 위험한 것이 내일은 이제 그 지난번에 광화문 촛불 100만 집회가 아니라 이번에는 사실 지방에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그 지방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있기 때문에 광화문에서는 약 50만 명 정도가 이제 모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일은 저렇게 그 박사모나 이런 보수단체에서 맞불 집회를 예상하고 있어서 충돌이 예상되고 또 경찰은 그 청와대에 대한 그 어떤 저지선을 율곡로로 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지금 이제 수능을 끝낸 고등학교 3학년들 어저께 정유라 뭐 우리가 얘기도 해드렸지만은 그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거리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수단체의 집회도 이제 강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또 아직 집회나 이런 시위나 이런 거에 대한 경험도 없는 학생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 외에 어떤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앞부분에서는 시위대가 그렇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뭐 청와대로 가자 이렇게 튀어나가면 예. 앞에서 이제 경찰들이 저지선을 치고 막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데 뒤에서는 그 상황을 몰라요. 지금 저렇게 앞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정지돼 있고 대치돼 있는데 뒤에서는 그 상황을 모르고 이제 밀고 나갈 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칠까봐 가장 이제 염려가 예. 되는 상황이에요. 경찰들이 이제 잘 알아서 그걸 막대 되겠지만은 정말 충돌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했던 진보나 저 촛불 집회 측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벌써 필요하거든요. 벌써 피로감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이 없고 오히려 나는 국정을 장악하고 앞으로 평상심을 지키면서 국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촛불의 침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 과격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런 반면에 또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촛불이 계속 지금 한 달째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게 없고 또 저 난리야 이렇게 하면서 피로감도 느끼게 있기 때문에 내일 집회가 그런 어떤 모든 상황에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요. 저는 설마 그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청와대가 그러면 안 됩니다. 뭐냐면은 이게 여러 번 봤어요.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자극하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행동이 좀 거칠어지고 예. 하면은 사람들한테 좀 거리를 두게 되고 충돌이 이제 방조 내지는 유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예. 곧진개찐 다 싫다라고 해서 혹시 물러나게 하는 거 아닌가. 유도 전략 쓰면 안 된다 이거죠. 딱 하나만 더 하자면은 보통 정부들이 인기가 떨어지면은 일본을 때립니다. 이게 우리 뭐 금랑 회계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오히려 이 정부 독특한 게요. 한일 정보 보호 협정 같은 경우에는 좀 국방부에서 늦게 하지 않는데 빨리 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욕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본 때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군요. 내일 있을 대규모 시위에서 이 유혈 충돌이라든지 물리적인 불상사가 겪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걱정이 좀 되는데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치고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개주를 압수수색했다. 굉장히 이색적이고 이례적인 압수수색인데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그렇게 오늘 내일 미루다가 늦게 하더니 이 개 모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 LCT를 추진하는 사업 초기 과정에서 이영복 회장은 자금난을 매우 심각하게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내는 개 모임, 이른바 강남의 황제 개 모임에 왜 그렇게 이영복 회장은 필사적으로 가입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개 모임에는 공교롭게도 최순실 그리고 최순득 자매가 개원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복과 최순실의 관계는 또 무엇일까요? 검찰이 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례적인 개주 압수수색
개주인가 뭐 릴레이하는 것 같은데 개모임의 주인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혹 좀 풀어보겠습니다. 윤 실장님, 개모임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죠. 고등학교 뭐 졸업 동문 우리 반 친구들 네. 뭐 대학 같은 과 한 2개, 3개 정도 됩니다. 그 개모임이랑 이 개모임은 금액이 좀 클래스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뭐 한 달에 1억 원씩 이 개를 타가는 사람이 타갔다는 얘기인데 뭐 9억 원을 타갔다 얘기를 했고요. 탄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 두 가지라고 봅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보자면은 이영복 씨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죠. 그리고 뭐 빚이 3천억이 될 때도 있고 1,500억 원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현금은 있단 말이죠. 그럼 매달 만약에 3천만씩 내가지고 1년에 9억을 타가면은 현금을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금융실명제에 또 이제 법망을 피해가지고 그런 이제 실용적인 이유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큰 거라고 보는데 인맥이죠. 인맥이다. 예, 제가 걔 2만 원 해가지고 하는 것도 이걸로 한제사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친구들 만나는 그 핑계 김에 뭐 2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2만 원씩 내는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청담동에서 뭐뭐 하는 분들끼리 해가지고 정보 수집, 정보의 유통 수집, 그리고 이제 뭐 선을 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기공식의 사람들까지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순실 씨랑 예. 최순득 씨가 이 계에 가입한 것도 그 두 가지 이유겠죠. 이영복 씨와 최순실 씨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혹은 목적이 일치할 수도 있다는 건데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돈을 받았다라는 사람 중에 실명이 제일 처음 나왔는데 현기환 전 수석이 예. 나왔어요. 현기환 청와대 수석이 의원일 때 받았다는 건데 이게요. 최순실, 현기환, 이영복, 네. 청와대, 우리가 딱딱딱 LCT.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왜 잘렸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내사했던 사람이 바로 현기환 정무수석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영복 회장에게 돈을 받았느냐 안 LCT 받았느냐. 사건에 대한 예. 현 정무수석일 때 받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현기환 정무수석이 전 정무수석이 부산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의 국회의원 이원 시절에 나름대로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영복 회장이랑 같이 유흥주점에 가서 이 접대나 로비를 받았다는 것들을 본 사람이 있다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지만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미리 관리를 하고 있었던 윤태곤 실장이랑 너무 친한 사이인데 이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면 아유 잘 걸렸다. 이미 내가 다 잘 깔아놓은 사람이 들어갔으면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랑 같이 술 먹고 나랑 같이 놀았던 사람이 그럼요. 청와대를 갔네. 게다가 이영복 회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든지 간에 안 되는 건설 사업들을 인허가를 다 풀어내갖고선 올리는데 귀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엄청난 능력 중에 하나는 인허가를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어떤 로비도 감행한다라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 과정에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계모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계모임의 남자는 이영복 회장이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어허. 사실상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돈놀이 해갖고 돈 벌기 위해서 예. 이 자리에 모였을 일은 만무하고 뭐 정보나 인맥을 쌓기 위해서 간다는 건데 여성들끼리 하는 계모임에 이영복 회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증언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불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영복 회장은 이 계모임에 왜 가입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부산 지역에서 인허가 과정 푸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고 그 다음은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돈을 땡겨서 건물을 올리는 과정에 건설사가 참여해야 되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때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포스코. 그 포스코 건설이죠. 포스코 건설이 담보까지 잡아가면서 하게 되는 그 중앙정부의 힘의 가장 실세로 누군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면은 계모임에서 내가 최순실 씨를 아는데 그 영향력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영복과 최순실 계 LCT 게이트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올 건데 이게 친박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도 있는 반면에 우리도 죽고 다 같이 죽자라고 터뜨릴 수도 있는 하나의 핵폭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박사가 상당히 날카롭게 분석했는데 가장 충격적인 건 이 LCT 비리와 연관돼 있는 계모임에도 최순실 씨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다는 게 충격적인데 그것과 별개로 당시에 이영복 회장의 수건 숙제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제도적인 건 다 풀렸다. 이제 누가 돈을 대서 건설사가 좀 참여해 주기를 바랬던 것, 그 수건, 포스코가 대거 참여하면서 수건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건 사업 해결에 계모임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이른바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가 청와대의 수석들과 문고리들을 자유자재로 부렸다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 사실과 이 소문을 들었던 당시 이영복 회장이 강남 사모님들만 들어가 있는 개 모임에 염치불구하고 남자로서 껴들어가서 뭔가를 부탁하지 않았겠느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난 무슨 얘기 좀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얘기가 하도 재밌어서 흥미로워서 열심히 들었는데 그 검찰이 참 불공평하네요. 다른 거 압수수색할 때는 막 예고해서 다 도망갈 준비하게 해놓고 증거 인멸하게 해놓고 압수수색하고 이 개 모임은 그냥 들이닥친 것 같은데 불공평하다. 근데 사실 아까 내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해방 이후에 개준의 집에 압수수색한 건 처음 아니에요. 개준의 집 압수수색은 처음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개돈이 수천만 원이다? 뭐 천 내지 얼마다? 이 얘기를 듣는 불법 상류 사회의 얘기지만 상류 사회의 이 얘기를 듣는 이 국민들 마음이 어떨까? 빈병 줍는 노인들, 월 200만 원에 목매는 파업도 못하는 노동자들 얼마나 절망적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앵커가 참 발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저도 항상 이계진 뭐 이렇게 개를 제대로 발음하는데 계속 이건 아까 들으니까 개모임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까? 개가 아니라 그래서 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음모론이 여기서 딱 드는군요. 진짜 너무 엄청나서 농담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은 이 사회의 의로운 가치라든지 어떤 희망이라든지 국민들이 뭐 그런 걸 생각도 못하게 다 싹을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주물렀어? 정말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왜 최순실, 이영복이 이 개 모임에 가입을 했느냐 궁금한데 개 모임에 가입돼 있던 개원을 오늘 이건 개 모임 같아 내가 볼 때. 개가 아니라 개 모임의 개원을 동아일보가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3년 전 LCT 기공식을 한다며 이 회장이 개원들을 초대했다. 개주 김모 씨 등 여럿이 1박 2일로 개모임 1박 2일 LCT 오프닝 행사에도 다녀왔다. 당시 개원들 사이에는 이 회장의 LCT 사업이 화제거리였다. 그 지금 개원들마다 이제 보도에 따라 좀 그 워딩들이 다릅니다. 뭐 400만 원씩 냈다는 사람, 600만 원씩 냈다는 사람, 1000만 원 냈다는 사람 이제 워딩들이 좀 다르고 서로 잘 알고 지냈다 혹은 모르고 지냈다. 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까 그 이 회장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남성 개원이었기 때문에 비서를 통해서 그 여자들만 있기 때문에 비서를 통해서 대신해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나와서 아주 뭐 진실은 하나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지금 날짜별로 개돈 내는 날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 조가 좀 달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서로 이제 일부분에서는 다른 조가 있었다. 세계적으로 1조, 2조, 3조가. 뭐 2일, 20일, 25일 이런 식으로 갯돈 내는 날짜가 달라서 서로 못 볼 수 있는 구조를 일부러 만들어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약간 노출되기 싫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서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개 모임 갖는다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물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인맥 차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결 고리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기공식에 이제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굉장히 좀 친한 사람들 이게 왜냐면 왜 사업 시작할 때 첫날 왜 돼지머리가 하나 올려놓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 행사인 거죠. 잔칫날이니까 사람들을 불렀는데 상당히 예리한데 친하지 않으면 1박 2일 행사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친하다는 거죠. 그렇죠. 친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워딩을 보면은 이제 최 씨가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확인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아마 최 씨는 안 갔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음지에서 국정원처럼 그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최 씨는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는 안 갔으나 그 이 회장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고리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저는 LCT 사업에는 최순실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하기는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이제 강남을 근거로 해가지고 음지에서 아까 자기의 관심, 굉장히 아줌마스러운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손을 댔지 저렇게 큰 LCT 인허가를 풀고 금융권에서 돈을 가져오고 이런 거를 할 만한 그 지적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 최순득 자매는 이영복 씨가 가입한 다음에 가입을 했고 그 개원 모임에도 잘 안 나타났고 또 개돈을 탈 때는 그 밥 모여서 이제 개주가 그날 돈 타는 사람이 밥을 사지 않습니까? 밥 살 때는 잘 안 나타났지만 와서도 둘이만 따로 먹었다 그래요. 테이블 참 이상하다. 다른 사람으로 사실은 대통령백이 있는데 뭐 다른 사람과 굳이 만날 어떤 욕구도 없었을 것 같아요. 따로 먹었다는 걸로 봐서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다만
그 개원들을 갖다가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2013년 기공식에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했지만 인허가 풀린 거, 그 다음에 포스코 이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자금 풀어가지고서 짓는 거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한 가지 또 남은 게 뭐냐면 분양이에요. 분양 예. 특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회장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파트를 사전에 편법으로 분양을 한 다음에 나중에 프리미엄이 오르면은 이걸 바꿔주는 식으로 해서 분양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그런 증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분양 받은 사람 중에 고위직 출신인 정관 변호사, 전직 고위 방무원, 공무원, 중견기업 회장, 금융기관 고위인사, 고위직 언론인까지 다 연루돼, 부산에를 근거로 하는 사람이 다 연루돼 있던 정황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개원들을 불러가지고 이 아파트 같은 거가 이제 사전에 미리 분양하는 그런 특혜를 주는 그런 제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검찰이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세상에 갯돈을 600만 원, 400만 원 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꿔가서 그 돈을 가지고 통장에 넣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 여기에 청담동에서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돈을 어떻게 썼을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금융실명제나 이런 탈세 요건으로 걔를 운영했던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영복 회장과 전혀 최순실 씨가 관계가 없다면 최순실 씨가 왜 그 계모임을 들어갔는지 그게 더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요즘입니다. 더 궁금한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궁금해요. 설마 했었죠. 조원동 전 수석이 CJ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권에서 손 떼게 해라, 손 떼게 하라 라고 사실상 퇴진을 압박했던 배경에 대통령이 있는가 없는가 돌직구인데 이게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궁금점입니다.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온 조원동 전 수석, 오늘 새벽 저희가 만났습니다. 나라 경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경제수석을 지냈다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고 그다음에 걱정도 되고. 대통령이 진짜 전혀 없으셨나요? 그것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담한 심정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대로 대통령님을 보필 못한 그런 정말 그 VIP 뜻 맞습니까? 빨리 안 물러나면 더 큰 사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두 사람 간의 대화가 녹음이 됐고 그 녹음이 언론에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조원동 전 수석,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당시 CJ의 회장을 맡았던 송경식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을 CJ 측에서 녹음을 한 것이고 CJ 측에서 이것이 VIP의 뜻인 줄 모르고 오히려 청와대 감찰실에 조원동 전 수석의 사리 사욕을 고발했었다라는 관측도 오늘 새롭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CJ가 오판을 했었다. 오판을 했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눈치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왜 오판을 해가지고 저렇게 뭐 과징금도 내고 여러 가지 지금 스토리가 많죠. 근데 저희 처음에는 이제 이 얘기 처음 시작할 적에 이제 광해 얘기 가장 많이 나왔었잖아요. 광해하고 이제 변호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지금 뭐 문체부 전현직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2005년부터 그 단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그 사람들. 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다룬 영화인데요.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임상수 감독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만든 영화고 좀 독특한 스타일로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박진만 씨가 뭐 상영 가처분 신청까지 했을 만큼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 당시 CJ가 그 배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일단 저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미온털이 박혔는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광해가 있었고 그 이후에 2013년 뒤에는 이제 변호인이라는 것 때문에 한 달 만에 1000만 관객 흥행을 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제 모델로 삼은 영화. 예, 변호인은 이제 2013년 이제 후반에 아마 방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CJ 라인에서 배급도 되고 상영도 되고 이러니까 계속 이제 미운털이 박혔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조완동 수석은 전 개인적으로 기획재정부 출입하고 총리 출입하면서 이제 알고 지냈던 분인데 굉장히 안타깝네요. 정말 엘리트 그냥 관료거든요. 그런데 저 청와대 가서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왔다라는 느낌도 이제 드는데요. 어쨌든 그 조 수석이 당시 이제 송경식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이 부회장, 이미경 부회장이 자리 떠나라고 종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그 녹취록이 발견이 됐는데 저는 녹취록을 당시 손 회장이 전화를 받으면서 녹음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죠. 이 부회장이 얘기를 듣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해가지고 옆에 스피커폰을 켜놓고 있었고 그 자리에 이제 이미경 회장, 부회장, 손경식 회장이 있었고 스피커폰 내용을 그대로 녹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청와대 이미경 회장이 보냅니다. 이거 정말 사실이냐. 조원동 전 수석이 대통령을 팔아서 사리사욕 채우려는 건 아닌지 네. CJ가 그때 오판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경 부회장은 믿을 수 없으니까 녹취록을 청와대에 오히려 보냈고 청와대는 내사를 들어갔더니 조원동 수석이 아니 그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사가 당연히 중단됐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문제가 생겼고 결국은 이제 말 안 들으니까 그때 안봉근 비서관이. 안봉근 비서관이었습니까? 그래서 저기 공정위 쪽에 전화했던 사람이 누군지 지금 잘 헷갈리는데 공정위 쪽에 전화해서 CJ 좀 손 좀 봐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고 하고 그 당시 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노대래 위원장인데 노대래 씨도 저기 기획재정부에서 굉장히 엘리트 관료입니다. 일도 잘하시는 분인데요. 공정위원장 했었는데 이제 말을 안 듣고 CJ 쪽에 압력 가하는 거를 이제 청와대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니까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위원장이 잘렸어요. 그때 노대래 위원장도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미경 씨가 그제서야 알아듣고 2014년 9월에 자리를 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위에 의해서 CJ는 당시 2014년 공정위가 조사를 들어가서 32억 원의 과징금을 맞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문체부의 고위 관계자 그리고 공정위의 고위 관계자도 차례로 옷을 벗었던 것이 바로 청와대에 CJ를 손보라라는 이 시그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재밌는 게요. 예. 여러 대기업들이 좀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뭐 좋은 일인 줄 알고 냈다라고 했다가 뭐 어쩔 수 없이 냈다라고 했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CJ는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예. 우리가 정말 탄압당했다. 죽을 지경이었다. 송경식 전 회장이죠. 송경식 전 회장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이 미키리 이미경 부회장과 이재용 회장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제 제일 이뻐했던 맏며느리, 아들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맏며느리 손봉남 씨의 이제 바로 남동생인 거죠. 그리고 이 이미경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통은 이제 이건희 회장 쪽으로 넘어갔지만은 맞선녀, 정말로 이제 이쁨 받았던 이제 맞선녀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되게 강한 사람들인데 이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탄압당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CJ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한 10대 그룹 뭐 이렇게 속하지만은 사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는 한국에서 최고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 인정한 이제 능력을 갖춘 곳이고 이미경 회장 같은 경우에는 헐리우드라든지 아시아권에서 정말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큰 손으로 불린 사람인데 그러니까 더 막 괴롭힘을 당했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찰 수사가 실마리 풀리는데도 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민감한 부분인데 CJ하고 삼성의 미묘한 관계들이 있죠. CJ와 삼성의 미묘한 관계. 예, 삼성은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한 뭐 승마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내 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자막으로 나왔지만 장충기 사장이 최순실 씨한테 먼저 협조한 거 아니냐. 예.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정유라 씨한테 직접 돈을 주기도 했죠. 근데 CJ는 우리는 정말로 피해자.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화를 하고 미묘하군요. 문체부와 CJ 관계자의 증언들 저희가 한데 모아봤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문체부 쪽입니다. 2013년 중순부터 청와대에서 CJ그룹 쪽을 조사해서 손을 좀 보라라는 주문이 문체부에 간간히 내려오기는 했지만 2014년 초부터는 그 강도가 갑자기 높아졌다. 당시는 영화 변호인이 1000만을 돌파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열기가 다시 살아난 때였다. 당시 청와대의 지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에게 지시해 문체부에 전달됐다. CJ 쪽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CJ와 박근혜 대통령의 인연은 그때 그 사람들로 시작해 광해를 거쳐 변호인으로 완전히 끝난, 영화에서 시작해서 영화로 완전히 끝난 흑역사다. 정말로 CJ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것이 이제 저도 이걸 보면서 한편에 이제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CJ의 제가 이미경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이병철 회장이 예뻐했던 맞손녀죠. 정말 그 가문에서는 유일하게 정말 서울대를 나왔고 영어도 잘하고 할리우드에서 정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영화인들과 함께 어깨를 견주면서 그쪽에서 배워서 그 우리나라의 한류 사업, 영화 사업을 갖다가 이제 이식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영화 강국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면서 영화 강국을 만들었고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 융성을 했던 분이에요. 예. 자기 돈을 들여서 CJ 돈을 들여서 엄청 적자를 감수하고 문화 융성을 하고 이만큼 어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근대화시켜서 우리가 수출까지 하게 하는 만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을 죽이고서 나가라고 하면서 사은택을 시켜서 문화 융성을 하겠다? 역설이군요. 완전히 코미디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만 나오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권력이 이런 겁니까? 저는 이걸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예. CJ는 기업입니다. 예. 문화사업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예술계가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영화가 좌우로 나누어서 작업을 해요. 근데 우의 작업은 재미가 없어. 좌의 작업은 재밌어. 잘 만드는 사람이 그 재주를 가지고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자극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화를 잘 만들어. 근데 이걸 왜 건드려요? 그걸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는 뭐 코멘트 정도 하고 기분 나쁘다 하고 이걸 왜 없애라 누구 잘라라 왜? 난 이거 참 서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는 문화로 그냥 보고 많이 있지만 CJ는 그 이념의 간격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 버는 데 대해서 뭐 물러나라 하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이 문화가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이 난 참 서글픈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감동과 또는 재미 또는 무슨 뭐 역사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길이 남을 예술성 있는 영화를 좀 만드는데 좀 더 주력해서 얼마나 영화를 잘 만듭니까? 예. 좌우가 그냥 서로 만드는 게 달라.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국민의 마음을 반으로 갈라놓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조차 국민의 마음을 반으로 가는. 그 틈에서 CJ는 돈 버는 거예요. 그 틈에서 CJ는 돈 벌었다. 예. 그것도 뭐 명백한 팩트니까요.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복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는 대통령이 요즘 자주 찾고 있다는 청와대의 위민관이라는 장소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예고 없이 하루에 2번 위민관을 찾은 날도 있었고 몇 시간 동안 머물기도 했다. 위민관은 청와대 비서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입니다. 여권 인사들은 요즘 노련한 한광옥 대통령 실장이 박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달래는 것으로 한다. 대통령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권 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뒤늦게 참모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관저로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요,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기조를 꼼수라고 하는 건 문제다. 무작정인 비판은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일 열심히 하는데 왜 그거 갖고 뭐라고 하냐. 아직은 대통령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와대의 위민관, 윤태곤 실장님이 오랫동안 청와대 출입기자 하셨으니까 위민관, 어떤 곳입니까, 위민관? 우리 그때 지도 한번 봤지만 연풍문 바로 뒤쪽으로 보면 몇 개 이제 건물이 있어요. 위민 1관, 위민 2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비서동, 수석하고 이렇게가 근무하는 것이고 사실은 본관에는 의무실, 연설기록 비서관, 부속실 같은 최소의 부속 조직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위민관은 고사하고 본관에도 안 나오고 관저에서 주로 계시던 분인데 참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를 들어서 한광옥 같은 분을 진작 비서실장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위민관에 많이 내려오고 뭐 김병준 총리 지금 꼬였지만은 그분 같은 분 총리로 하고 했으면은 얼마나 좋고 칭찬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늦은 것 같아요. 애초에 우병우 수석이나 문고리 3인방만 중용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이런 사람도 불러들였다면 청와대는 무장해제하라는 거냐인데 무장해제하라는 거죠. 국민의 말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은 일본과의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정부 하는 게 좀 비판을 유도하는
지금 좀 진보적인 쪽이나 이런 쪽들이 더 화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이쪽들이 뭔가 행동을 하면 중도층이 돌아서게 하려는 이런 전략을 좀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만약에 국정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위민관리를 찾아가서 하는 거라면은 그나마 뭐 현 꼬인 정보 좀 풀기 위한 부분이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만약에 이 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나름대로 다른 플랜을 짜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라면 그건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지금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행동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영아 지금 변호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더 국민적 공분을 사게 만들었고 LCT 사건도 결국 법적으로 다 관련돼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뒤에서 누가 총괄하고 관장하냐? 우병우 수석이 떠난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최재경 수석이 사실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뭐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거 이제 정무라인에서의 판단인데요. 실질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정무적 판단만을 위해서 사실 사람들을 만난다라면 이거는 소통의 과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야당이 계속해서 주장했을 때 국정에서 국민께 잘못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손을 떼고 이 선으로 후퇴하고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면 헌정 질서 내에서 사실 마무리 임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했었어야 되는 첫 번째 조치 중에 하나는 바로 최재경 수석 같은 사람의 임명을 하지 않고 청와대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거였는데 저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다 꼬여있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일단은 임기 동안은 뭐 저는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송이 언제 끝나는지 끝나기 전에 한마디만 하려고 했는데 일해야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 돌아가야 되고 수출해야 되고 기차 달려야 되고 비행기 떠야 되고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민구 장관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그거를 추진하니까 탄핵하겠다, 물러가게 하겠다, 정치권에서 야당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북핵 문제 때문에 사드 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그거 막기 위해서 정보 보호해가지고 빠른 정보로 대응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해? 그럼 누구 편 드는 겁니까 이거? 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정치인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있어요 모두. 야당이 여당도 특히 야당이 대통령 선거하고 있어요. 나라 생각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 왜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까? 대통령을 단죄는 할 걸 하고 대통령이 할 일은 하게 해야 맞죠. 저는 정말 흥분이 됩니다. 이기진 의원님의 말씀까지 듣고 저희는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어느덧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정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